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의 열혈 구독자인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것도 아직 믿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쓰기에 재주가 없어서 이 글을 쓰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할 곳이 따로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외로워하며 지내온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가진 게 없이 맨몸으로 시집 왔는데 늘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당했고 그나마 날 아끼던 남편마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용기조차 없어서 그 가혹한 구박을 참았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감행한 것도 나, 없는 형편에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나였다. 그러니 알맞게 받아들여야 할 벌을 부여하기로 생각했고, 그렇지만 제 알은 매우 어려운 날에는 한때 나를 대해 자상했던 모습을 상기하곤 했어요. 바로 연애 시절이었답니다. 넌 왜 이런 일을 사지? 그러면 어머니 바로 그랬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머, 이거 명품이에요. 언니, 진짜 최고네. 우리 오빠가 부러울 정도라니까. 그래서 얼른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어요. 제가 그 녀석이 어렸을 때 그 고생을 했던 것이 다 너를 만나서 장가 보내려고 그랬나 봐요. 호강을 다하네.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혹시 결혼해서 속만 썩여봐라. 내가 아주 호적에서 파줄 테니까. 나도 언니 편이고요. 난 정말 무조건 언니 편이에요. 발이라도 고마워요. 우리 둘 다 진심입니다. 너처럼 참하고 고운 아가씨가 우리 식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줘. 알겠어. 그래요 언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힘내요. 우리 연애는 3년이라고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 항상 밝고 활기찬 미래를 꿈꿔왔어요. 아이를 몇 명 낳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노년을 보낼지 이야기하는데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돈이라는 현실에 빠르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내게 되면서 집에 저희의 냉장고부터 TV까지 압류가 들어왔고 심지어 거실에 걸려있던 액자까지도 붉게 번졌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막상 그 장면을 눈으로 보니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업무적이고 건조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제 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는 눈물만을 흘렸어요. 그 사건으로 결혼이 미뤄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걱정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는 반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졌어요. 결혼 말이죠.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요? 내가 좋다고 하고 이 남자도 좋다고 하니 그냥 두고만 있지만 반대하는 집에 널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연애는 3년 동안 했어.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알아. 알기에 우리 형편이 어떤지. 어머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 몰랐던 사람이기에 스스로도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 눈물을 흘리셨어. 엄마, 진짜 괜찮아. 남자친구는 자기를 믿으라고 했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어. 정말로? 정말 그럴까? 응, 나는 오빠를 믿어. 정말로 초반에는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시련이 자신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라고 생각했고, 제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어요. 헤어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발했고, 오히려 더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을 진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편상분가도 할 수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 섞이면서 중재를 맡아오던 남편이 지치면서 손을 놓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오빠, 나 차라리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안 될까요? 내가 안 돼서 말이야. 엄마의 허리가 안 좋다고.
그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넌 아이가 어린 것 아니야? 뭘 할 줄 아는데? 피아노도 조금 치고 있잖아. 길거리에 있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 하필이면 돈도 안 되는 것을 배워야 하나? 너희 집에 돈이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배워두고 있었어? 만약에 그랬다면 나도 일하고 싶다는 사람을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해. 그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걱정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게 맞잖아. 아버지의 돌봄비라도 주고 싶어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게 어떤 것일까?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건데 너희 아버지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아니, 내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너희 아버지 아냐? 왜 꼭 장인이라고 해야 하는 거니? 왜 항상 늘어진 언어로 말을 하느냐. 말이 나빠져. 하지만 심한 기분 나쁘게 만들진 말아줘. 엄마라고 해서 좋겠는데 그건 안 돼. 우리 엄마는 최소한 너에게도 뭔가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 집은 아닌데 형인이란 게.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3년 3개월이란 동안 지났는지 그렇게 우리 가족과 나를 무시하며 시작한 건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차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지 못했고 늘 집안일을 맡아야 했으며 집에서 도움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대부분은 친척들의 도움이나 어머니가 직접 일하여 벌어들여 접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봐주신 아버지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수였고 작은 일도 해주었지만 당시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그들이 도와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감사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후원하신 고아였던 나의 개가 찾아왔다. 아, 그 어린 남자아이. 이미 20살 넘었는데. 어쨌든 그 작은 아이가 물리치료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틈만 나면 재활을 돕겠다고 해. 정말 잘 됐다. 아빠는 아직 다리를 움직이는 게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저번에 꽃집 사장님이 우리 병원을 꽃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 비록 망한 적이 있었지만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내가 더 잘 알게 되었어. 그래요.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어때? 결혼 생활은? 응,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시댁 식구들도 다 잘 대해주시고. 다행이네요. 우리 딸만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행복하다.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저는 항상 행복한 척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야기 속에서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으로 변하고 제가 고통받던 시어머니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심 넓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누구나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특히 당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이전처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을 감춰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형편은 여전했고 제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어서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해서 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니?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이 소식이 이렇게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있고 복이 없어서 아이가 들어서야 하는데 넌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때 비죽이 웃고 있던 신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거들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망한 건가요? 그래, 그런 것도 복이지. 하필이면 딱 결혼한다는 소리 나오자마자 망하게 되는 거 봐봐. 그게 원래 부실해서 그런 거야? 하긴 내가 쓰는 돈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하나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살림 부담을 좀 놓고 쉬고 싶은데 내가 집안을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쉬지도 못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네. 그렇긴 해요. 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까지 있는 내 작은 오빠가 사는 상황을 봐봐. 결국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큰 오빠는 진짜 대박이었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꽤 사는 집 같았던 자수성가한 재미교포라든지 진짜 멋있었어.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도 가고 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싶었지. 그 집에는 수영장도 있다고 하던데 엄마 나 드라마에서 엄청 봤어. 파티도 집에서 하는 건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외국에서 시집 가고 싶어. 진짜 나도 소개시켜 줄래? 할 일이 없지. 결혼하고 나면 뭐 다 못할 것 같아. 당시 아주버님은 40살 가까이인데도 아직 장가 못 가신 상태였어.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가야 했다가 요점적으로 결혼하게 되었어. 형님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심지어 성공한 사업가이자 엄청난 저택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녀가 대단한 사람임을 이야기만 듣고도 알 수 있었어요. 문제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쟤와 자기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격이 좋은지 말도 못할 정도로 시원시원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며 한 번은 한국에서 다시 한 번은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자고까지 제안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난 진짜 그럼 드디어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나 얼마나 좋아할까? 나는 떨리고 있어요. 오빠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너도 함께 가야 하나?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비행기 다 대준다고 했어. 아이고 너무 스윗하네. 그럼 우리도 영혼을 좀 배우고 해야 되나? 한국말 잘해? 중학교 때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좀 배워야지. 우리가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나도 그림 같은 멋진 집에서 살아보고 싶네. 진짜 수영복 같은 것도 챙겨가야 하나?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작은 오빠랑 언니도 가나? 그래도 작은 애는 데리고 가야지. 저는 그들에게 청소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가족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못한 건 저뿐인 것 같았죠. 그래도 한국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 역시도 저는 제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형 결혼식인데 다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너희 형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무래도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혹시 나 나쁜 운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는 결혼하고 아이도 안 생기고 살도 모르는 그런 삶이겠죠? 심지어 병원에서 몇 년째야. 너 이게 단순히 미신 같아. 더구나 너 요즘 하는 일도 안 풀린다며? 내가 이 일 끝나고 살게. 부리고 싶어 하지 말아요. 넌 알듯 말듯 핑계를 대면서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 제가 알아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듣지 않았더라면 후회를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더 이상 제 곁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서운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왜냐면 임신이 안 되었던 건 제 잘못이 아니라 남편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의심하지 않았고 2년 동안도 그랬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지만 3년 전에는 저희 부부 둘이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결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말했지만 며칠 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계속 보니 괴롭게 느껴졌고 그날 바로 이혼을 처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11년 만이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돈을 벌 용기도 나지 않았으며 나이도 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랬다면,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언젠가는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하지 않고 압박과 멸시를 참고 총 13번의 제사와 명절 가족 행사까지 모두 챙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일을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취향과 시아버지의 식성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내 희망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노력해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았네요. 너는 큰며느리 반의 반만이라도 닮은 것을 보라고 했고
나한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격은 왜 그렇게 냉랭한지 너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전 언니처럼 그냥 그런 명품이 아니라 최고 신상인 거예요. 이 가방은 한정판이라서 진짜 예쁘죠. 신우이는 자신에게 선물 받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묵묵하게 그 이야기들을 녹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뜨고 느린지. 그깟 청소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건가? 그래. 언니는 얼굴 자체가 죽상이야. 그러면 오는 복도 다 달아난다던데? 어둡고 음침하고 불운을 몰고 다니는 거야? 너희 아버지도 너와 헤어지고 지내다 보니까 다리도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치거나 그런가? 말 조심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우리 아버지 이야기까지 하는 건 좀 선을 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말 조심했으면 합니다. 뭐, 너무 잘못 먹었어. 어디서 대들어 대들길 더위 먹었어요, 언니? 예전에는 그냥 잘 넘어가더니 갑자기 웬 정세. 누구든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어머님과 아가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뭔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 아, 그리고 너만은 한 번 잘했다. 그런 식으로 감싸는 너희 집안은? 상식. 맨몸으로 시집에 보내주다니 만약 나였다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 대해 말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 집에서 충분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머님이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13번의 제사도 혼자 준비했고 팀장님의 명절까지도 제가 직접 모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 놀고 먹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두 사람인데요. 어머님은 내 반격에 당황하여 말도 못하고 허허하는 소리만 내며 신이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좋겠네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집 파출번호를 타고 있으니 월급이라도 달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니 이혼이라도 하시겠다 가려면 떠나라. 우리도 너를 안 잡아. 누가 우리 집 파출부 필요하다고 부탁했니? 우린 결혼 반대했다. 그런데 기어코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너야. 너 그거야말로 도피성결은 아니니. 솔직히 넌 지부모 그렇게 되니까 자기라도 살겠다고 나온 독한 년이지. 난 내 딸이 그러지 않게 교육을 단단히 시킬 참이다. 아유 무섭다. 무서워. 어머님과 아가씨는 돈이 있을 때는 사탕 발린 소리만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교육해주신 결과가 아주 잘 나왔네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한 후 돌아온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화로 전달한 것 같았어요. 아쉽게도 욕을 듣고 때리는 것은 녹음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며 그 집에서 버티면서 모든 증거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들, 듣는 모욕, 남편의 병원 기록까지 모두 모아놨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은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까지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회사 여직원인 유부녀와 나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오히려 이혼 준비를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재산을 다른 명의로 몰래 이전하려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제대로 찍어두었어야 했지만 남편이 돌아올 위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전체 기록이 사라지고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변호사를 만날 돈도 없었습니다. 상태가 되었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시댁 식구들 역시 알고 있는 불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매번 시비를 걸고 구박을 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야 그랬던 거예요. 너 일 똑바로 안 하면 내쫓을 줄 알아. 너도 칠거지약이라고 알지? 애도 못 낳는 거, 그거 명백히 이혼 사유야. 우리가 그나마 널 인간적으로 되어주려고 했는데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 일이라도 똑바로 해. 내일 왜 할아버지 제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았어? 언니, 내 옷도 좀 다르나요? 내일 당장 입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거 세탁소. 신발을 맡긴 것도 찾아와 주고, 또한 제가 제사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요. 밥은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녹음한 것들을 다시 듣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열심히 모은 증거들이 전혀 힘이 되지 않을까 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냥 버틸까 하는 서러운 생각도 머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한 번은 어느 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재미있고 좋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예고한 순간부터 우리 집은 난리가 났고 그 때문에 제 손은 물집이 잡힐 만큼 일을 해야 했어요. 커튼을 모두 벗겨서 세탁하고 이불과 침구 모두를 새로 교체해야 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해야 했죠. 그렇게 고생을 한 후에 음식까지도 제게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전에 제게 보여준 밝은 미소를 짓던 나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음식을 차리고 나르고 그리고 술까지 사오며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영어를 배웠는지 아니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이가 영어로 말했어요. 간단히 가족들을 영어로 소개하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아주 선명하게 하우스키퍼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고 그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쟤를 쫓을 것이라고 하며 제가 단지 파출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들끼리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형님의 눈길을 느껴서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형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저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니 손이 떨리는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심정을 간직하고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두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숙소로 지정한 아주버님과 배우자께서 중략 인사를 나누러 갔을 때 형님이 나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뺐는데 제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한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 장소로 향했죠. 그러자 거기에 정말로 형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형님은 저를 발견하고 나를 옆자리에 앉혀주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말이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습니까? 잘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생각했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도울 테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혼을 준비 중이신 거 맞죠? 아, 그래서 저는 당신 남편인 그쪽 남편의 동생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몰라서 미안해요. 그쪽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남편에게서 그쪽도 알아요. 저는 결국 그분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기도 했고 어쩌면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이 따뜻해서였을지도 몰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랬어요. 그때 제 감정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하려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요? 나도 그 이야기에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을 밀어내는 것 나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받아서 그 다음에 제대로 갚는 거지. 저를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형님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것도 자신의 불륜 사실까지 인정하며 말입니다. 몰래 만남을 이어온 것도 모자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될까 두려워 재산까지 은닉하고 있던 사람이 모든 걸 인정하고 제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형님이었어요. 시누이로부터 쉽게 사건 전말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새언니가 오빠에게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했다는데 재산은 본인이 충분히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안 좋다고 해요.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지 나 진짜로 반해버렸잖아. 그렇게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며 그나저나 언니가 덕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이 좋죠. 왜냐하면 재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고작 집안일 좀 한 것으로 아유 말이 돼? 내 아들이 마음이 착해서 이 정도로 심했구나 이 정도에서 그칠 줄 알았겠지?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곁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계속 버티지 말고 나가세요. 응, 그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렇게 날 도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형님의 얼굴이 낯설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도 놓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그 생각 끝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과 당당한 말투까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수근거렸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쉬었지만 심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형님은 이전에 우리 아랫집에서 살던 언니였어요. 당시 아버지는 빗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누군가를 친 것이 아니라 차 앞으로 다가오는 모녀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그 모녀는 언니와 아줌마였어요. 아버지는 딱한 사정을 듣고 그분들을 우리 아랫집에 숙소를 제공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들과 꽤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부터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들이 유학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니가 나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더니 기억이 동시에 번뜩이며 아주버님과 형이 우리 집을 방문했고 나는 언니를 향해 달려가 안았다. 그러자 형은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해주던 것처럼 볼을 꼬집고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장면을 보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경이로웠다. 믿기지 않는 듯이 아무 말도 없이 서로만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가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왜 이렇게 낯설게 변해버렸지? 수술을 하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같더라고. 언니, 성공했구나. 왜 진작에 말 안 해줬어? 나는 너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눈 수술한 것 때문에 날 못 알아볼 줄은 몰랐어. 아저씨랑 아줌마는 내가 한국에 몇 번이나 내려왔는데 못 찾았어.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돈까지 써서 사람을 붙였는데도 집에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빠랑 엄마는 병원에 오래 있었어. 아마 그래서 주소로 가도 보지 못했을 거야. 이혼은 제대로 했어. 협의 이혼으로 절차를 밟고 있어. 그래, 내가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자. 그리고 내가 괜찮다면 너희 부모님이랑 내가 오지 않을래. 왜? 우리 같이 살자. 그게 불편하면 나가서 따로 집을 렌트할게. 옆집에요. 아니면 앞집에. 제가 입만 벌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끼어들어서 둘이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기차가 응석으로 형님 앞을 막았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아직 혼의 신고도 한 적이 없잖아. 이번에 내려오면 할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그치. 근데 둘이 알아? 대체 무슨 소린고 해? 알지?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난 원수는 2배로 갚고
은혜는 10배로 갚는다고 말하네. 그리고 10배로 갚아야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어. 당신이 유학 보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 줬다던 걸 찾았어. 근데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난 그 원수 2배로 갚아줄게. 이런 집, 이런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복잡한 게 없고 그냥 헤어지는 걸로 쿨하게. 당신, 미쳤어? 우린 결혼했어. 그렇지. 근데 외국에서 이혼은 여기처럼 간단하지 않아? 아니야. 내 은인을 찾았는데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도 없고. 아쉬운 점은 딱히 없어. 성격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뭐든 그런 거지. 그렇게 하자마자 아줌마가 털썩 앉았고 장모님과 시누이는 서로 따지기를 시작했어. 결혼이 장난이야? 장난이라고? 설마 우리가 아이 낳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고 잘 알아들었더라면 그쪽 식구들도 나를 10배로 존중했을 텐데. 그런데 내 친동생 같은 아이를 데려와서 가정부가 되라고 해? 파출부처럼 부르지 마세요. 제 언니예요. 누가 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새 언니든 옛 언니든 난 한국식으로 그런 말들을 들으면 질색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언니, 새 언니라고 하는 게 너무 아리까리해서요. 제가 다정하게 부르게끔 허락하는 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 아이 하나뿐이라서죠. 시누이는 무서운 힘을 내며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부려요. 남편은 그때 정신을 차렸는지 제 손을 잡고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지. 부들부들 떨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면 나한테 돈을 준다던가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그러면 이혼한다고 말하더군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도대체 그게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랬나. 어쨌든 이것은 사기였다고. 그렇다고 계속 사기라고 하니 그러자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소해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를 찾는다고 그의 방패가 될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했어. 그게 5년 이상 들면 되겠지만 그 정도 참을 힘은 있으신가요? 상간녀 소송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나 싶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 남편이 손을 올리자 형님이 그를 잡아 뒤로 꺾어 바닥으로 밀어버리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할 말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니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자를 겁니다. 고자입니다. 만약 고자이면 저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야, 너 미쳤어. 그리고 나는 무정자가 아니야. 정자수가 약간 작은 거야. 약간 그 정도면 없는 거래. 병원에서 하는 말을 못 들었어. 고자 주제 내연녀.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알아. 내가 다 말해야겠다. 소송하면서 형님이 제 손을 잡고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그 상태로 집을 빠져나왔어. 짐을 찾아야 한다는 제 말도 무시하고 모두 사줄 테니 저곳에서 쓰던 거 하나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그렇게 즉시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갈게요. 눈물 속에서 재회합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제가 동정하지 말라고 말했었죠. 그랬지요. 그래도 난 내가 아까웠어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욕심도 있었잖아요. 제가 한교묘히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한국을 오가기 힘들고요. 하지만 저는 꽤 성공했고 유지할 자신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이곳에서 있던 나쁜 추억들을 모두 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짐이 되고 특히나 제 몸이 이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릴 적의 나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줌마와 아저씨 두 분께서 제와 제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와 함께 가주실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둘 테니 오시기만 하세요.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언니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망설이셨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알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혼 절차와 소송, 그리고 준비와 다른 정리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떠날 거라는 결정에 저와 부모님 모두가 영어도 부족하다는 것을요. 따로 공부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재 우리는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찾아와서 아주버님이 가족들과 절연을 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시집도 가지 않은 시누이는 임신까지 하여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저를 잡았더군요. 자신들이 천벌을 받은 거라면서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빌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내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끔찍했던 과거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받았던 상처와 슬픔을 모두 놓고 정말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행복을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글이 올라갈 즈음에는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맘에 대한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